자, 위험한 비너스 이건 언제 출간이 된 거죠? 예, 일본에서도 그 비교적 출간된 지 오래된 작품이 아니에요. 네. 2016년 8월에 출간됐고요. 작년 8월 딱 1년 가까이 정도 됐네요. 됐습니다. 예. 예. 이게 그 82번째 작품인데요. 아, 그 이후로도 세 작품이 더 세 있어요? 작품이 더 있어요. 이 총 85작품을 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시가시노게이고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참 대단해요, 예. 정말로. 우리 출간일은요? 예,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30일. 6월 30일.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날짜로 하면 이제 보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참. 번역은요? 예, 번역자는 그 양윤옥 선생님이고요. 아, 자주 언급되는 언급되죠. 분이죠. 그만큼 또 많이 번역을 예, 하셨습니까? 이분이 하도 번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 새로운 신간이 이분이 번역한 거 나올 때마다 네. 수를 세보는데 이번에 세보니까 총 13권을 번역을 13권. 하셨고요. 예. 그 김난주 선생님과 아주 양분하시는 분이에요. 김난주 선생님이 더 많이 번역을 하셨죠? 한 권 더 많이 번역했어요. 14권. 14권 예, 예. 있고요. 요 양인옥 선생님이 번역한 대표작으로는 악의, 붉은 손가락, 그 유성의 인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라플라스의 마녀. 와, 이거 그 히가시노게이고 작품 중에서도 더 인기가 많은 아주 것들을 대표작들을 그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요분이 그 또 후기가 좋은 걸로 유명하죠. 그러게요. 후기를 저희가 또 이렇게 자주 인용도 하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인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 많은 그 독자들도 요 양윤옥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번역하는 거는 믿을만하다. 뭐 네. 이렇게. 자,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양윤옥 선생님 본인이시거나 아니면 좀 가까운 분이 계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한번 모시보면 참 좋겠네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분량이에요. 예, 487페이지. 이걸 그새 다 읽으신 거예요, 아유, 교수님? 다 살았습니다. 이거 그냥 뭐 이거 또 읽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읽었지만 또 기억이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그 방송 대본 쓰느라고 예. 몇 번을 들춰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책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저 좀 빌려주시면. 이거 뭐 빌려드려야죠, 당연히. 네. 제가 왜냐면 한 권 더 있어요. 예. 그럼 저 주시는 겁니까? 그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요거 보니까 이 신간 요런 거 나오면은 이게 가죽으로 된 뭐죠? 양장판.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이 책 이게 사이에 껴서 이거 몇 페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책갈피. 북마크. 예. 예. 그거가 우리말로 이제 책갈피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나 요거 처음에 살 때 했는데 예. 또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또 사면은 무슨 퍼즐 같이 생긴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수님 하여간 수집광이시라 또 예. 책과 관련된 거. 아니 사실은 그냥 저는 농으로 드릴 말씀이거든요. 예. 저도 책을 한 권 살려고 그랬는데 예. 진짜 저 주시려고 갖고 그럼요. 오셨구나. 예. 교수님 사랑합니다. 예. 자, 바로 다음 방송이 스포일러 버전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스포일러 버전은 책 읽으신 분만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도 오늘 줄거리는 잠깐은 소개를 해주셔야죠. 예,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동물병원 수의사 데시마 하쿠로가 있는데요. 이게 이 낯선 여자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여자가 전해 온 것은 그 몇 년째 왕래가 없던 그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 있었는데요. 야가미 아키토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오래된 10년 넘게 왕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키토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 남편이 행방불명되었다고, 네.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해오고, 근데 이 가족들 모르게 그 둘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네. 그것도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이제 가에데인데, 가이데. 예,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아주버님이 되겠죠. 이 하쿠로는. 그러니까 남편의 형이니까요. 그렇죠. 예, 아주버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쿠로는 그녀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면서 오래전 인연을 끊었던 그 야가미 가문과 다시 얽히고 말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 그렇습니다. 예. 이 33년 전에 그 무명의 화가였던 친아버지, 이 하쿠로의 아버지죠. 네. 친아버지 그 데시마 가즈키오는 그 요절을 했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어린 하쿠로에게는 그 아버지가 임종 직전까지 그린 신비한 그림의 기억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어머니는 16년 전에 의학계 명문 가문인 야가미 가문에 재가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또 뜻밖의 장소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미스터리 예. 투성이네요. 예. 그래서
16년 전에 사망을 하네요. 16년 전에 재가를 해간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되고 이 사건은 의문사로 종결이 돼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잔뜩 이 흥미만 주시고, 그러니까 읽으신 분들은 내일 예. 바로 다음 방송 스포일러 버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험한 비너스는 4개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요? 예. 예. 책 겉표지 띠지 앞면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디지 매니아신 예. 교수님. 읽어주시죠. 요거 한 줄. 예. 이 책의 미스터리는 단 하나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 그러네요. 장치들이 많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 4가지의 서로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것들이 하나로 딱 만나게 맞아요. 되잖아요. 예, 뒤에 가서는 다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렇습니다. 읽는 중간중간에는 아주 하나하나가 다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예. 굉장히 재밌거든요. 도대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 4가지를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소개해 주시면 해드리면요. 예, 요게 예. 그 양윤옥 선생님의 후기에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네.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성공한 IT 사업가의 실종과 그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아내와 형인 주인공의 이야기가 네. 나오고요. 데시마 하쿠로. 예. 예. 두 번째 이야기로 의학계 명문 가문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친족 간의 복잡한 속사정과 그 뒤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주인공의 아버지의 불가사의한 병과 관련한 뇌의학의 허화실이고요. 네 번째가 주인공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상. 이 4가지가 하나만 있어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의문점과 소재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에. 독자가 예. 이거는 책을 4권을 썼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럴 수 해놨더라고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요 4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아주 그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각각의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궁금증을 유발해 주거든요. 교수님 지금 흥분하신 표정이 지금 연극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네.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 작품은 그 영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독자 서평에도 보니까 이 소설은 분명 영상화될 것이다. 라고 써놓은 독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 그리고 많은 독자들도 동의하는 얘기 같은데요. 네. 이 영화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요거는 한 10부작 정도 되는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도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 구조가 또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이제 상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니 시리즈로. 예. 자, 이 소설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게 그림이라면서요. 예. 근데 그림이나 문서, 이제 많은 소설에서 소재로 쓰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위험한 비너스 책에서도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리는 그림은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소재예요. 책 겉표지 띠지 뒷면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좀 한번 읽어주시죠. 그 그림이다. 라고 하쿠로는 확신했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그렸으나 결국 완성하지 못한 그 그림. 실물은 발견되지 않고 사진마저도 사라졌다는 것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쿠로는 고민에 빠졌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이제 책 겉표지 띠지 뒷면에 이렇게 써 있고요. 네.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오래된 그림이나 문서 같은 거는 독자들로 하여금 크게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장치예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미국 소설가 댄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있죠. 다빈치 코드. 네, 다빈치 코드. 있죠. 예. 요것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 등 유명 그림에 숨겨진 암호를 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주 큰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영화 중에서도 나오는데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나오는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가 있어요. 네. 내셔널 트레저. 저 이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재밌죠. 예, 2004년도 영화인데. 네. 여기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 있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새겨져 있는 암호를 통해서 미국 초기 대통령들이 숨겨놓은 막대한 보물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주 흥미진진하고요. 그리고 5편까지 나와 있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시리즈 있죠. 네. 예, 여기서도 보면은 항상 비밀스러운 문서나 책이 등장해서 이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게 해주거든요. 맞아요.
이처럼 그 책이나 문서 혹은 그림 등은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장치예요. 자, 지금 뭐 영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박인건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 이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경인방송의 원기범의 별빛 라디오 토요일 일요일 일부에 함께하고 있는 별빛 시네마인데 요것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별빛 시네마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깨알 홍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험한 비너스 이 작품에서는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다고요. 예, 이 작품의 그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소재가 그 뇌의학 그리고 수학 두 가지인데요. 수학도 나와요? 수학도 나옵니다. 그럼 저는 재미없겠는데 전 수학은 뭐 이렇게 아니, 아주 관심이 저도 정말 수학 싫어해서 문과 가는 사람인데 네. 뭐 수학 공식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재밌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예. 그 뇌의학적으로는 그 자폐의 일종인 그 서번트 증후군이 나오고요. 네. 수학적으로는 그 리만 가설과 관련된 그 소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수. 예, 아주 흥미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 스포일러 버전에서 네. 그 리만 가설에 대한 거는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는 엔지니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공대 출신이고 이과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작품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맞아요. 그 많은 소설들이 그 과학이나 의학 또 이공계 전공 살린 소재를 가져다가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요 위험한 비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표적으로 그 이공계 전공 살린 다른 작품들 보면은 그 뇌과학과 관련된 소설 그 변신, 또 자기 복제와 관련된 레몬, 그 일본 제목은 분신이고요. 네. 그리고 또 유전자와 DNA를 소재로 다룬 그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아, 저 이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재밌죠. 예. 참, 그 플래티나 데이터, 이것도 그 DNA 다룬 건데요. 그리고 또 그 비교적 최근 작품 그 초자연 현상을 다룬 라플라스의 마녀. 등 아주 그 과학, 의학 뭐 이런 것들 다루는 작품들이 많아요. 네. 자,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이 소설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그림과 관련된 뇌의학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나요? 예, 그 소설의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그 신비한 그림의 존재예요. 네. 이게 그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데요. 이 그림과 관련하여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자신의 대학 전공인 이공계의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요. 이 주인공, 이 하쿠로거든요. 네. 여기 아버지는 그 평범한 화가인데요. 죽기 직전에 어떤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그 서번트 증후군을 앓게 돼요. 이 서번트가 뭐냐면은 SAVANT. 네. 하인이라는 서번트가 그게 아니에요. 아니구나. 예, 그래서 서번트. 제가 스펠링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예. 학자 뭐 박식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식한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그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암산이나 기억, 음악, 퍼즐 맞추기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에요. 종종 그 매스미디어에서 나오죠. 예, 볼 수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영화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영화 이야기 또 나옵니까? 예. 네, 좋아요.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 그 태아의 좌뇌는 우뇌보다 늦게 성장을 한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우뇌가 먼저 성장하는데, 근데 좌뇌 성장 중에 나중에 성장하는 좌뇌 성장 중에 태아가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에 노출이 되면은 좌뇌가 손상이 된대요. 네. 그래서 좌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우뇌의 기능이 탁월해진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 예. 그래서 이 서번트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 후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대요. 어떤 강한 충격이나 혹은 치매로 좌뇌가 손상된 사람들 역시 이 증상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분은 정말 독자로 하여금 공부도 하게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공부하셨어요. 맞아요. 인터넷 찾아보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소설에서 그 주인공인 하쿠로의 아버지가 네. 후천적으로 서번트 증후군 환자가 돼요. 그 다음에 그 환자가 된 다음에 그 전에는 평범한 그냥 화가였거든요. 근데 환자가 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예. 아주 탁월하고 기묘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뭐 이상한 도형이 그려진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그림이 위험한 비너스 작품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1988년에 나온 그 레인맨입니다. 더스틴 호프만하고 톰 크루즈. 톰 크루즈 나와요. 예. 형제죠, 형제? 네, 형제로 나오죠. 예, 예. 아주 대배우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 이 서번트 증후군 환자인 더스틴 호프만 형이에요. 그 형으로 두고 있는 동생 톰 크루즈는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형에게 남기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보면은 톰 크루즈는 약간 못된
그렇죠. 사람으로 나오고. 돈 때문에 이제 형 만나는 그렇죠. 거예요. 이 더스틴 호프만은 아주 심한 자폐 증상이 있습니다. 아,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죠, 예. 정말로. 예. 그렇게 이제 형에게 그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을 알고는 형 돌보지도 않다가 그때서야 이제 형을 수소문하여서 정신병원을 찾게 돼요. 근데 이 형의 보호자가 되게 되는데 세상 밖으로 이 형을 나오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형을 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해요, 형이. 네, 예. 더스틴 호프만이. 그래서 차로 미국 대륙 횡단을 하게 돼요. 동부에서 서부. 예. 그게 한참 걸릴 한 텐데. 일주일 걸릴 거예요, 아마. 일주일이면 정말 밤낮 없이 달려야 일주일 아닐까요? 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좀 이렇게 형을 무시하고 그러죠. 또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형이 숫자를 모조리 외울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형의 능력을 이용해서 도박장에서 큰 돈을 벌어요. 카드를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니까. 예, 카드 그 번호를 그 숫자를 다 기억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뭐 좋아진다, 뭐 형제 관계가 뭐 이런 네. 얘기인데 그 이런 것처럼 그 서번트 증후군은 그 자폐의 일종인데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위험한 비너스 이 작품에 이게 중요한 모티브가 또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의 번역자 양윤옥 선생님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자 후기를 잘 쓰시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위험한 비너스도 역자 후기를 잘 쓰셨다고요. 예, 네. 이 역시 그 인상적으로. 이 책에 대한 후기도 좋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 또 길기도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좋은 역자 후기라는 거는 그 작품에 대한 줄거리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책에서 사용된 어떤 플롯 같은 것들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설명이 있으면 좋고요. 또 왜 이 책이 탁월한지 또는 뭐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한 평이 들어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위험한 비너스 역자 후기에서도 그 이 책에서 사용된 다양한 과학적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아주 설명을 짧게 해주고요. 네. 또 역자 자신이 그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 소개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것 따라서 예. 그 역자 후기 읽고 다양한 과학적 개념들을 예, 검색해보고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 저 양윤옥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양윤옥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하시면 예. 저희 프로그램에 또 든든한 그 조력자이신 권일영 선생님 권 선생님은 제가 질투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만나뵈면서 네.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예. 자, 양윤옥 선생님도 한번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단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본 독자 서평이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네요. 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쉴 수 없는 전개, 뜻밖의 범인, 비너스의 정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여전히 잠을 못 이루게 한다. 맞습니다. 유산 상속, 복잡한 가족관계, 서번트 증후군을 포함한 의료 문제, 수학, 소수의 문제 등 히가시노 게이고의 풍성한 미스터리에 점점 끌려 들어갔다. 맞아요. 아직도 두근두근하고 있다. 다른 독자들의 말처럼 이 책 속편이 있으면 재미있을지도.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예스24 독자 서평, 아니 독자 서평이 벌써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도. 아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요. 예. 야, 이게 진짜 덕후들이 많네요. 많습니다. 그런 네. 수많은 덕후 중에 왕덕후는 역시 박인권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예. 처음부터 긴장하면서 읽었다.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작가가 보여주는 인물들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 인물을 통해 독자를 혼란시키려는 장치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느 지점에서 깜빡 속아 넘어가려 하는가?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읽었는데 이번에도 진셈이다. 오죽 답답하고 궁금했으면 마지막 페이지를 슬쩍 넘겨다 보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눈치를 못 챘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런 유형의 소설 독자로서 안성맞춤일지도 모르겠다. 읽어도 매번 잘 속아 넘어가지고 매번 재미를 느끼고 있으니 말이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99%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야죠. 네, 그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그럼요. 예. 또 있어요. 조금만 읽고 자야지. 이러다가 밤새 다 읽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좀 피곤하긴 했지만요. 밤새 읽습니다. 예, 비행기 안에서 읽기 위해 샀지만 출발하기도 전에 다 읽어버렸다. 위험한 비너스, 위험한 히가시노 게이고,
위험한 책이다. 와. 근데 재밌는 건 예. 우리나라 독자 서평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 예. 상당수가 예. 저희 이 시가신호계이고 저희 방송의 또 애청자시라는 그럴 거.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소개해 주시죠, 줄거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일하는 데시마 하쿠로에게 어느 날 낯선 여자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온 남동생인 야가미 아키토의 와이프예요. 남동생은 사실 엄마가 제가해서 낳은 자신과는 아버지가 다른 동생입니다. 10여 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남동생인데 그의 아내라는 가에데라는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미국 시애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행방불명이 되었고 연락이 계속 안 되어서 시아주버니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으로 와서입니다. 와서입니다. 예, 오자마자예요. 그런데 이 남동생의 그 아내인 가에데는 집안 식구들 몰래 둘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에게는 행방불명된 것을 숨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에 이 마음이 여린 하쿠로는 굉장한 미인인 남동생의 부인인 가에데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한편 그 하쿠로의 아버지는 30여 년 전 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가난한 화가였고 어머니는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아버지는 무명의 화가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무슨 도형 비슷한 그림이었는데요. 한참 들여다보면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무엇이냐고 어린 하쿠로가 물어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도 잘 몰라. 잘 모르는 걸 그려? 잘 모르는 걸 그리고 있네. 아니, 그리라는 대로 그리는 건가? 누가 그리라고 하는데 글쎄다 하느님인가? 아유, 아주 뭐 그냥 쏙 몰입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그 하쿠로는 30여 년 전 자신이 아주 어릴 적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기억을 어렴풋이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하쿠로의 어머니는 종합병원을 소유하고 있던 가문인 야가미가에 재가를 가게 되고 어린 하쿠로도 그 집에서 새아버지와 살게 돼요. 어느 날 새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9살 어린 동생인 아키토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병원을 물려받을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 야가미 가문은 아주 큰 기쁨에 차게 돼요. 네. 더구나 아키토는 천재라고 불리워도 좋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어요. 비록 아버지가 달랐지만 하쿠로는 9살 어린 동생인 아키토와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럼에도 하쿠로는 어머니가 제가해간 야가미 가문을 썩 좋아하지는 않은 채로 세월이 흘러서 하쿠로가 대학 4학년이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자신의 그 외갓집에 방문을 해서 욕조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혀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연락을 받게 돼요. 하쿠로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네. 하쿠로는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새 아버지인 가문인 그 야가미 가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혼자 독립해서 살게 돼요. 그렇게 야가미 가문과 연락을 끊고 산 지 10여 년이 지난 후에 남동생 아키토의 아내라는 여자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이 일을 계기로 동생의 아내인 가에데와 야가미 가문을 방문하게 돼요. 오래전 이 가문에서 봤던 친인척들을 만나게 되고 새 아버지였던 야스하루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받아서 열어보게 되는데요. 상자 안에는 가족 앨범이 몇 권 있었고 화가였던 친아버지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앨범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을 떼어낸 자국이 남아있어요. 아, 이게 또 새로운 장치네요. 그렇죠. 예. 네, 궁금합니다. 좀. 근데 이 하쿠로는 직감적으로 이 사진은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림을 찍은 사진일 것이라고 짐작하게 돼요. 그런데 누가 이 사진을 도대체 떼어낸 것일까 이제 궁금합니다. 한편 이 하쿠로는 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여동생이 있어요. 이모가 되죠. 그 여동생인 준꼬라고 있는데 이모의 집을 방문해서 이 유품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 이모의 남편, 이모부가 되죠. 수학 교수거든요. 이 겐조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던 이상한 도형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어요.
그 그림은 아주 신비한 도형을 그린 것인데요. 아마도 서번트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그렸음직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알아보는 분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서번트 증후군은 그 앞선 방송에서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그 자폐증의 일종이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데도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요. 여러 뇌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이나 암산, 퍼즐, 음악, 미술적인 부분 등 특정한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는 증후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인맨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예. 즉 하쿠로의 친아버지는 아마도 이 서번트 증후군에 걸린 다음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주 귀한 선물을 새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야가미 집안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돼요. 하쿠로가. 그러니까 그 새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 어머니가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선물이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궁금해하죠. 하쿠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쩍 외갓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 아마도 이 귀한 선물이 이 서번트 증후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문서일지도 모른다고 하쿠로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새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치료하다가 이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새 아버지가 연구하고 있던 분야가 서번트 증후군에 관한 분야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하쿠로는 아마도 그 새아버지가 자기 어머니한테 그 서번트 증후군을 풀 수 있는 비밀을 풀 수 있는 아마 문서를 혹시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문서를 외갓집에 숨겨놓고 친가 있으면은 뭐 누가 훔쳐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외갓집에 숨겨놓고 그것을 지키려다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한편 그 이모인 준꼬 어머니의 여동생이죠. 준꼬와의 대화에서 하쿠로는 어머니가 살았던 그리고 사고로 죽게 되었던 외갓집이 철거되었는데 그 후에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에 하쿠로도 그 집에 대한 의문을 안고 돌아와서 남동생의 아내인 가에데와 함께 그것을 가보게 되는데요. 네. 원래 그 집은 철거가 됐어요. 어머니가 무슨 숨겨뒀을 것 같은 그 집이 있죠. 네. 그래서 철거가 됐다고 그 사진까지 받았거든요. 철거됐다고. 그래서 근데 그 철거된 후에 뭐가 들어선지 이제 궁금하다. 이모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보게 됩니다. 그 남동생의 아내인 가에데와 함께 그것을 가보게 돼요. 근데 그곳에 도착한 하쿠로와 가에데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왜요? 철거되었다는 그 집이 예. 예전 그대로 건재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오싹해지네. 오싹합니다. 예. 옛날에 내가 죽은 집 우리 그거 생각나네요. 예, 생각납니다. 예. 분명히 철거된 후에 사진도 받아보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하쿠로와 이 가에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폐가가 아니고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는 예전 그대로의 집인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집에 어떤 비밀이 있음을 감지한 두 사람은 이 집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집에서 나와서 이 하쿠로의 이모, 그 준꼬 그 이모 집으로 다시 가요. 그 이모 부인 겐조의 집을 방문해서 네. 그 집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건재해 있다고 얘기를 들려주고요. 근데 이 하쿠로의 어머니로부터 외갓집에 어떤 비밀한 것을 숨겨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냐고 이모에게 물어봐요. 비밀한 것이 숨겨뒀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볼 것을 암시하고 돌아서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의 외갓집에 이제 밤늦게 들어가서 찾아봅니다. 또 샅샅이 살펴보지만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어떤 서류를 발견하게 돼요. 네. 근데 그것이 보니까 이 서번트 증후군의 비밀을 밝혀놓은 것 같은 문서예요. 아이고.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제 그 집을 빠져나와요. 그리고 차에 탔거든요. 근데 차에 앉아있던 하쿠로가 갑자기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으로. 중요한 건 이제 찾았으니까 끝난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차에 탔다가 일어서서 그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을 다 끄고 나온 그 집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이거 뭐 전설의 고향인가? 그러니까요.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하쿠로는 사실 불이 켜져 있을지 또 그 집에 누가 있을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벌떡 일어나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고 갔군요. 추측을 하고 갔어요. 네. 집안에 들어가자 아주 놀라운 사람이 방 안에 앉아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냐면은 엄마의 여동생인 중고 있다 그랬죠. 이모. 네. 이모의 남편인 겐조. 이모부가 앉아 있어요. 그렇군요. 수학 교수였거든요. 예. 이 이모부가 앉아 있어요. 이 함께 마주한 조카인 하쿠로와 이모부인 겐조의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운 진실을 밝혀줘요. 네. 오랜 기간에 펼쳐진 사건의 내막은 이런 거예요. 이 하쿠로의 친아버지는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을 앓게 되었고요. 평범한 화가였던 그는 이 병을 앓기 시작한 순간부터 평범치 않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 하쿠로의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이모부, 이 겐조, 이 수학 교수였는데 하쿠로의 아버지가 그리는 그림이 범상치 않은 것임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학에서의 그 소수의 비밀을 밝히는 그림이었어요. 야, 흥미진진하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그림이, 그러니까 소수의 비밀을 밝히는 이 그림이 수학계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림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하쿠로의 아버지는 이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두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쿠로의 아버지는 죽게 되고 그림은 없어진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하쿠로의 이모부인 겐조는 이 그림이 하쿠로 어머니의 외갓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하. 하쿠로의 어머니 몰래 그 집에 숨어 들어가서 하쿠로의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찾던 도중에 네. 하쿠로의 어머니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그 그림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예. 심하게 다투게 돼요. 근데 그런 끝에 그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엉겹결에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인 다음에 욕조에서 실수로 죽은 것처럼 꾸미고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그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실족해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어머니 여동생의 남편인 이모부 겐조가 관련되어 있어요. 예. 겐조는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하쿠로의 아버지가 그린 그림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고요. 이렇게 묻혀버릴 뻔한 중요한 진실이 행방불명된 하쿠로의 동생인 아키토를 찾는 과정 중에 발견된 것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행방불명된 동생과 그의 아내는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죠? 맞아요. 예, 이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겠지만. 스포일러 버전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빈 공간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뭐 아주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끝에 읽어보면은. 그렇군요. 이게 모르면 궁금한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스포일러 버전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쿠로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그렸다는 그림이 소수의 비밀을 밝혀내는 그림이다. 이게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소수의 비밀이 도대체 뭔가요? 예, 이 하쿠로의 아버지가 그리는 그림은 아마도 이 수학 개념인 소수의 비밀을 밝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소수가 무슨 비밀이 있나 봐요. 있습니다. 저 전혀 몰라가지고. 대단한 비밀이 있어요. 네. 이 소설에서도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여러 수학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야 이 그림의 비밀, 또 그리고 소수의 비밀, 그리고 왜 그렇게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집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리만 가설이라는 걸 소설에서 나오는데 리만. 설명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방송 들으시면은 아주 이해가 갈 겁니다. 네. 이 리만 가설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가설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독일의 수학자거든요. 베른하르트 리만입니다. 1826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네. 이분이 그 제기한 가설인데 그 우리가 소수라고 하면은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이제 정의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뭐 2, 3, 5, 7 그리고 8은 뭐 2로 나눠지니까 안 되고요. 9도 또 3으로 나눠지니까 안 되고요. 10도 안 되고 11은 소수네요. 그리고 13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떤 패턴을 지니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수학적 함수와 관련된 가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리만이 제기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리만이 요거를 연구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수의 패턴은 아주 무작위적으로 무한대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스워드 있죠. 비밀번호. 이거를 생성하는 원리도 소수의 개념에서부터 나온대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왜냐면 무작위적이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게 패스워드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일본에서 만든 그 NHK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이 리만 가설 소수의 비밀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도 나와요. 미국의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이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 패스워드 만들어주고 큰 돈 버는 회사인데 이 소수를 만드는 컴퓨터더라고요. 거기가 그 컴퓨터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로 계속 좀 만들고 있는 모양이군요. 근데 이게 패턴이 없대요. 네.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니까 어디 뭐 수십만 자리까지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어느 때 가면은 한동안 안 나온대요, 소수가. 오랫동안. 그러다 또 갑자기 연달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기해됩니다, 소수가. 네. 그래서 이 소수의 패턴 혹은 비밀을 알게 되면은 예. 우주 생성의 원리를 알 수 있다고까지 할 정도로. 너무 비약이 큰 거 아닌가? 좀 그런 건데 예. 이게 수학이나 과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도 참 잘 살아왔는데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알면 더 재밌어요. 알면. 근데 이 아주 고독한 병이 있었던 그 리만이 네. 가설의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죽을 때 모든 서류를 불태워버렸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 또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에요. 보니까 41살에 요절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전 세계 수학자들이 이 가설에 도전했는데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2000년에 그 미국에 있는 클레이 수학 연구소가 있는데요. 아주 네.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수학 분야에서 중요한 미해결 문제 7개를 상대로 그 해결에 각각 100만 달러씩의 상금을 걸고 밀레니엄 문제, 뭐 7대 수학 난제라고 해가지고 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리만 100만 가설이. 달러면은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 7대 수학 난제를 못 풀고 있답니다.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 하쿠로의 아버지가 그리고 있던 그림이 이 소수의 비밀을 밝혀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데요. 이거 보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속이지만, 네. 소설에서도 이 하쿠로의 아버지마저도 네. 이 그림을 더 이상은 그려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 영역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쿠로의 이모부도 결국은 이 소수의 비밀을 밝혀줄 수 있는 그림에 수학자로서 아주 강한 집착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렇군요. 자, 정말 우리 교수님을 이제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책인데 예. 교수님 그 줄거리 소개해 주실 때도 매우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또 새로운 것을 또 이게 직업은 못 속이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리만 가설 얘기하시니까 또 눈에 막 흥분해서 반짝반짝거리고. 근데 이 리만 가설과 관련돼서 또 재밌는 영화가 만들어졌다고요? 예, 영화 한 편 소개 또 해드릴 텐데. 네. 그 2001년에 개봉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뷰티풀 마인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 이게 그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여우조연상, 각본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네. 이 정신병을 극복한 천재 수학자 러셀 크로우가 나오는데 아내 그 제니퍼 코넬리가 나오는데요. 예, 헌신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예요. 조금 더 이게 사실 실화거든요. 네. 실제로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해드리면은 요즘 그 유행어 있잖아요. 예. 실화냐? 실화냐? 진짜 실화입니다. 예. 이 1949년에 27페이지짜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따요. 20대 초반에. 아니 뭐 이렇게 짧은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1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학 이론을 뒤집고 신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논문이에요. 천재 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작은 그렇게 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존 내시라는 학자인데 존 내시. 그 이야기를 이제 담은 영화죠. 네. 이 인물은 그 존 내시는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린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50년이 넘을 동안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그 1994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거든요. 아주 뭐 극적인 삶을 살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천재성으로 점점 황폐해져 가는 그 존 내시의 영혼과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의 아내 알리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고 진짜 실제 얘기예요. 네네. 그 알리샤와의 사랑과 감동의 스토리.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화화한 게 뷰티풀 마인드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천재 수학자인 존 내시가 어쩌다가 정신분열증에 걸렸는지가 알려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 이유가 뭐냐면 리만 가설을 연구한 이후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대요. 여기에 리만 가설이 또 나오네요. 예, 아주 흥미로운데 그 리만 가설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다가 예.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정신분열증에 걸렸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한동안 수학계에서 그 리만 가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자, 박인권 교수님의 영화 이야기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에서 별빛 시네마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빛 시네마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위험한 비너스 일반 편으로 특집으로 보내드렸고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위험한 비너스 스포일러 버전이었는데요. 자, 이 무척 재밌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꼭 읽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저는 이 스포일러 버전을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들었는데, 이를 어쩌라.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예.